아, 반갑습니다. 인행사,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뭐 OT 간략하게 했고,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음, 많은 이야기는 아니고, 간략하게 수업, 그 다음에, 1학년, 인행사가 1학년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사회과학이라는 걸 처음 배우는 시점에서 큰 틀에서 사회과학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 뭐 일행사라는 과목에 대한 이야기들, 뭐 요런 이야기 위주로 조금 할게요. 음, 어, 우리가 이 사회과학을 배우죠. 네,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을 배우는데 내용을 좀 해보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이렇게 두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이제 사회복지라는 과목, 사회복지학이라는 과목 안에 있고, 그죠? 이렇게 인행사. 그리고 이 사회복지학은 다시 사회과학, 글씨 좀 작나? 사회과학 안에 있고, 다시 사회과학은 과학, 다시 이거 안에는 학문, 뭐, 물론 학문 안에도 뭐, 있겠죠? 뭐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분류로 이렇게 범주,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위에는 뭐 사상이 있을 수 있고, 뭐도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있을 거고. 그래,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고. 사회복지학, 이런 거 이야기에 앞서서, 쌤이 큰 틀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인문학 우리 학문 체계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걸 한 이범주라고 이 인문학 그리고 이 인문학 끝단에 있는 게 과학, 자연과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런 자연과학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문학 그러면 3대 인문학을 이야기를 해요. 인문학. 어, 문사철 이런 이야기 혹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문사철, 문학, 사학, 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문사철. 그 다음에 문사철, 자연과학 그러면 화, 생, 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 생물, 물리 좀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문학, 사학,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문사철이라 부르고 자연과학은 화생물이 기본 과목이라고 해요. 기본 과목. 그래서 좀 이걸 해보면 이런 것 좀 생각해보자. 자, 띵띵띵띵. 우리가 인문 그러면 흔히 문사철 이렇게 쭉 나오고 문학 우리가 여러분들 뭐 소설, 시 뭐 이런 거 있잖아. 소설, 시, 희곡, 뭐 비평 뭐 이런 게 문학에 들어갈 거고 역사, 뭐 동양사, 서양사, 뭐 기술사, 미학사, 뭐 예술사 뭐 그런 사학이 있고 철학 뭐 너무 많죠. 범주가 너무 길고 물론 다 많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이고 어, 자연과학에서도 이 화, 생, 물에서 중요한 건 이 물리입니다. 철학과 물리가 되게 중요한 영역에 있어요. 이 이야기를 쌤이 이제 조금씩 해볼까 해요. 인류사를 쭉 보면 인간의 인문이라는 게 뭐냐? 철학자,
누구냐? 갑자기 쌤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그 뭐더라? 최진석 교수님 맞아. 그 최진석 교수님은 인문이라는 말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말을 쓰시더라고. 저도 이 말 참 좋아하는데 인간이 그려내는 무늬, 형태라는 거죠. 이게 인문이래요. 참 좋은 표현이죠. 자연 현상이나 뭐 동물이나 그런 게 아닌 인간이 인간 세상 안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그려내는 무늬가 뭐야? 형태 이런 거죠. 그게 색깔이 되었던 도형이 되었던 그런 무늬래요. 무늬. 이게 인문. 자, 이때 인문에서 우리 문사철에서 이 철학이라는 걸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의 관점. 사실 문학과 역사는 철학의 일정 부분 종속돼 있어요. 철학에 종속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굉장히 오래 전 시대 때 봤던 유명한 역사서 중에 하나가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그런 거 있죠. 당연히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필연적으로 불교 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학 어떨까요?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문학은 당연히 불교, 유교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고 만들어져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 어디 놀러 가면 뭐 근처에 있는 불국사, 뭐 여기 기장에 있는 용궁사 등등등 절, 사찰, 고찰 철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데는 없어요. 이때 잘 봅시다. 인문에서 아주 예전에 인문에서 이 철학의 영역은 절대적인 힘, 즉 왕과 같은 힘을 갖고 있었어요. 즉 인간의 생사 여부를 결정시킬 수 있었죠. 실제로 막 엄청나게 예전 시대 가면 막 그런 순장 같은 풍습도 있었잖아. 다 이 철학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했다고. 이때의 철학은 종교랑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고전 시대의 철학은 종교랑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리스나 이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큰 틀 인간 문명 안에서 철학과 종교는 거의 흡사한 위치에 있었죠. 이게 종교, 철학 같은 것이 모든 인문, 즉 인간이 그려내는 모든 문의를 지배했어요. 즉 이런 모양으로 다 그려. 그럼 다 모든 걸 이런 모양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지. 중세 시대 때 암흑 시대 때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카톨릭 말고는 다른 사상 이런 걸 꿈꿀 수가 없죠. 이상 그런 이데올로기가 그만큼 무섭죠. 자, 근데 그러한 철학이 지금 말한 철학은 종교랑 거의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근대 와서 이 힘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왕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이것이 어떤 선생님의 위치로 좀 격화됩니다. 위상이.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 교수님, 선생님들, 뭐 신부님, 목사님, 스님이 뭐 이거 해라고 해서 100%다 합니까? 착하게 살아. 다 착하게 살아요? 안 살아요. 듣고 좋으면 뭐 그럴듯하고 따르고 아니면 뭐 귀찮으면 말지. 뭐 그렇지 않나?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위상이 달라졌다고. 철학이라는 것의 위상이 100%의 인간에게 100% 영향을 미치다가 글쎄요, 뭐 한 10% 정도 지금 미칠라나? 어떤 사회, 어떤 시대는 거의 0%에 가깝게 0%에 수렴할 것만큼 떨어졌죠. 즉, 우리가 흔히 요새 말해서 뭐 인문의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그런 말 들어봤죠? 사실 뭐 위기라는 말보다 기본적으로 철학의 영향력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사람 더 이상 철학, 종교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 이거 다른 말로 할까? 여러분, 운동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내가 일주일에 4일 이상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사람 한 몇 명 정도 돼요? 이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많이 없을걸? 10% 내외일걸요? 예. 그런 거예요. 운동이 중요하지만 막상 내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철학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인문의 위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자, 다시 말할게요. 인문에서 철학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철학의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할게.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 왜? 예전에는 철학이 거의 한두 개였어요. 하나면 둘. 물론 중국의 어떤 제자백가라든지 르네상스 시대,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 같은 그런 다양한 사상이 나오는 시절도 있었지만 일정 부분 전쟁을 겪고 나서 어떤 철학이나 종교가 한두 가지로 수렴하게 돼요. 이때 굉장히 획일적으로 되죠. 굉장히 획일적으로 됩니다. 인간의 사상,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지만 다시금 군대에 들어와서 많아졌고 많아지다 보니 이것의 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졌으며 그러다 보니까 철학을 등한시하는 즉 인문을 등한시하는 풍조가 많이 생겨났다라고 조금 정리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자연과학에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화학, 생물, 물리가 있었잖아. 물리는 이 화학과 생물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 법칙은 여전히 인간 세상과 자연 세상, 공학, 거의 모든 영역을 지배합니다. 물리의 법칙을 벗어나는 건 없어요. 예, 단언컨대 말할게요. 물리의 법칙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 지구 안에, 현 우주 안에 존재한다면 이 물리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물리는 여전히 왕의 위치를 갖고 있어요. 여전히 물리는 최고 수준의 위치를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영화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마지막 장면 보면 세상이 바뀌어 있죠. 왜? 물리 법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물리 법칙이 바뀌면 세상이 변해요. 그러나 물리 법칙이 바뀌기 전까지는 세상의 방식은 학문의 자연과학 공학의 학문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있어요. 인문학은 문사철 중에 철학의 힘은 약해졌는데 여전히 자연과학에서 물리는 더 강해졌지 약해지지가 않고 있죠. 자, 이렇게 인문과 자연과학이라고 할게요. 그냥 과학이라고 할까? 이 상태에서 이 인문의 철학과 자연과학의 어떤 과학,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학론적 과학 방법이에요. 보통 과학은 실험이라든지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연역법, 뭐 기납법, 기추법 같은 가추법이라고 하겠는데 인덕션, 디덕션, 에브덕션 같은 가추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학적 논리로 할게요. 방법보다는 논리를 합치게 됐어요. 어느 시점에서 이 철학의 내용과 논리를 합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실증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실증이라는 관념이 인간 세상에서 슬슬 도래하기 시작해요. 왜? 철학에서 A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A를 증명해봐 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다면 증명해봐. 인간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왜 착하게 살아야 되냐? 묻잖아? 인간 도대체 왜 착하게 살아야 되지? 왜 욕구를 줄여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철학에서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욕구를 좀 줄이는 것이 더 나은, 더 행복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옛날엔 믿었어요. 고대에는. 그런갑다. 근데 근세에 와서 증명해봐. 진짜 이 말이 맞는지 증명해보세요라는 개념이 인간 세상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증의 영역이라고 불러요. 실증의 영역. 파디즘이라고 하죠. 여기 쌤이 좀 정리하는데, 여기 근데 이후에 이 실증주의, 포지티비즘, 라고 하죠. 포지티비즘, 이 실증주의, 감각 경험과 실질적 검증에 기반을 둔 것만이 확실한 지식이라고 보는, 인가율에 기반한 이 실증의 영역이 본격적으로 도래합니다. 뭐 이거 말고 실존주의도 도래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실증주의예요. 증거를 대보라는 거야. 아, 그래, 알겠어. 철학 좋아. 우리 철학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철학 좋은 거 아는데 이거 굿. 근데 정말 그래? 증거를 줘. 증거를 보여줘. 나는 이러한 인간의 인식이 발전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X는 Y임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면 성공한다. 착하게 살면 네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를 증명해 보라고. 다른 말로 보여달라고. 나한테 내 눈앞에 보여줘 라고 말을 던져요. 그러면 이제 철학자 한 사람 당황스러운 거야.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어?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니죠. 내가 예전에는 말만 하면, 똑똑한 말만 하면 우매한 중생들이 다 알아들었어. 아, 그런갑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커졌다고. 증거 보여줘. 내가 네 말 어떻게 믿어? 어떻게 보여주지? 뭐 글로 써 보여줘도 안 믿고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때 이 보여주는, 보이게 하는, 응? 보이게 하는 이 도구가 뭐다? 논리이며, 이 논리가 뭐다? 방법이에요. 이게 자연과학에서 빌려온 방법론, 논리 철학 같은 거예요. 진짜 X와 Y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게 이거라고. 증명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도구들. 이게 무엇이 되었다. 훗날 사회과학이 됩니다. 이게 훗날 사회과학이 돼요. 사회과학은 그래서 4가지 4대 사회과학이라는 게 부르는 게 있어요. 하나, 경제학, 심리학, economics, psychology, sociology, politics, 정책, 이런 게 나옵니다. 훗날 4대 사회과학이 나옵니다. 특히 이 심리 쪽하고 경제 쪽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증명하는 영역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요. 정치학이나 사회학에 비해서 이 두 영역이 훨씬 많이 발달시킵니다. 여러분 뭐 심리학 1901년이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든지 그때부터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실험적 연구가 많이 도출돼요. 물론 그게 실험 연구는 아니지만 경제학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 참고로 아담 스미스가 원래 철학자였어요. 알죠? 이 사람 경제학자 아니에요. 이 사람 원래 철학하는 사람, 철학자였어요. 철학하는 사람이 아담 스미스가 어떤 이런 경제, 돈의 흐름, 이런 물물 교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증명하는 게 경제학이었던 거예요. 이렇듯 사회과학. 즉 사회과학은 필연적으로 실증의 영역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되게 싫어해요. 왜? 사회과학이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밑바탕이 증명을 대보라니까? 증거를 보여줘.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명해봐. 내 눈에 보여줘.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판단해봐. 즉 명확하게 1과 0의 영역에서 뚜렷하게 시작해요. 이게 사회과학의 본질이에요. 인문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은 인문과 사회는 동등하거나 같을 수 있어요.
인문도 사회과학도 뭐 인간의 발전, 인간 세상의 발전, 인간의 사유의 높은 수준을 올리는 거 뭐 등등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현해내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인문은 흔히 말해서 과학적 방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과학적 방식이란 건 X와 Y에 대한 인과성을 이야기를 하고 주로 이것이 X와 Y일 때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어떤 외부 요인, 파생 요인, 조절 요인 이런 거를 배제한 이 영역을 구현하는 과학적 방식, 논리 방식을 인문은 사용하지 않아요. 쉽게 말할까? 해리포터 빗자루 타고 막 날아다니는데 여기에 우리가 뭔가 논리를 이야기를 해요? 빗자루에 뭐 로켓 달았나?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 마법을 쓰면 된대. 그냥 끝내잖아. 여기 무슨 논리가 필요해? 이거 논리 사용 안 합니다. 3단 논법 이런 거 사용 안 해요. 그냥 맥락, 상황, 상상 이런 것만 사용하죠. 그러니 저는 제 한 명의 학자로서 인문과학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과학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과학을 붙입니까? 인문과학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인문 자체가 과학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과학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인문은 인문학이에요. 사회과학은 과학적 방식을 따르니 즉 논리 철학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사회과학이라고 붙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인문은 이 과학적 논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게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인문과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인문 안에서도 과학적 논리 방식이나 추론 방식 방법을 써서 이것을 흡사 과학이나 사회과학처럼 하려는 연구 분야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포함해서 인문과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걸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인문인지 사회과학인지 분간이 안 갈 때도 있어요. 보통 이런 거 많이 쓰는 게 어문 계열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영역에서 어떤 통계적 방법, 어떤 질적 연구를 사용해서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이거를 완벽한 인문학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사회과학에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사회과학은 사회과학처럼 하고 인문학은 인문학처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인문과학이라는 말처럼 굉장히 모순되는 말이 좀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걸 왜 인문학이라 부르지? 인문에서 과학이 붙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사회과학이지 인문학이 아니죠. 인문은 인문학처럼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과학이란 말을 만들어낸 이유 자체가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합쳐서 만든 게 사회과학인데 여기서 자꾸 인문과학이라고 붙이면 이게 뭐가 논리적으로 이상하잖아. 여기에다 붙이는 게 사회과학인데 그러면 얘랑 인문과학이랑 사회과학은 사실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 인문과학을 사회과학과 같은 의미로 쓴다면 저는 뭐 알겠어요. 그러나 인문학을 인문과학이라 부른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인문학을 하는 우리 학교 친구나 다른 학교 친구가 인문과학이라 말을 한다면 자세히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걔들이 말하는 인문과학은 사회과학인지 인문학인지 그냥 인문학은 인문학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인문학의 과학적 논리 방식을 썩는다면 그건 인문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라고 분류해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큰 틀 안에서 이렇게 돼 있고, 자, 요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요런 건 여러분들이 굳이 모르셔도 되는 이야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라가지고. 딴 거를 이야기를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자,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틀 안에서 다시 원점으로 와서 사회복지학이라는 걸 한번 더 봅시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 개론에서 어느 정도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좀 들어봤거나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사회복지학은 응용학문이라고 부릅니다. 응용학문에 또 뭐 있을까? 사회복지학 말고 대표적인 응용학문 경영학이 있고요. 행정학도
굉장히 응용 학문입니다. 정통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전통적인 학문은 오히려 정치 정회가 정통적인 학문이고, 행정학은 응용 학문입니다. 사회복지, 뭐, 또 뭐 있을까? 재활, 뭐, 이쪽. 뭐, 이런 영역이 굉장히 사회과학 안에서 굉장히 응용 학문이기도 해요. 뭐, 더 많죠, 요즘 들어와가지고. 자, 우리가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을 논할 때, 도대체 사회복지학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세 가지 측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시, 미시, 여기 붙어 있는 중시, 거시 매크로, 미시 마이크로, 중시 메조라는 이야기. 3M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이렇게 3M으로 불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수업 시간에도 한 번씩 이야기할게요. 거시는 정책의 영역이었어요. 특히 이제 사회보험 쪽에. 나중에 김은정 교수님이 하시는 사회보장론이나 이런 거 보면 더 나오겠지만, 독일 비스마르크의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보험이죠. 그 다음에 영국의 그 사회 관련된 정책 안에서 나왔던, 그래서 이쪽에서 나왔던 거시 영역을 소셜 웰페어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소셜 웰페어 쪽으로 넘어오는 영역이 있었고요. 소셜 웰페어 영역. 미국에서 상담, 어떤 인간의 재활, 도움, 치료, 사회 개입 조건, 어떤 개입, 요런 영역을 담당했던 것들은 소셜 웍이라고 해요. 그 사회복지를 영어로 소셜 웍, 소셜 웰페어를 다 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미국식 사회복지는 소셜 웍의 개념으로 나오고, 유럽식의 어떤 사회복지는 소셜 웰페어 영역으로 발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소셜 웍과 소셜 웰페어가 만나서 이것이 거시가 되었고, 이것이 미시가 되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있으니까 비슷하긴 비슷한데,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하는 뭐라고 할까? 연결 부위가 필요했어요. 연결 부위. 주로 이 연결 부위가 뭐다? 조직이에요. 인간 여러 명이 만든 조직. 이걸 메조라고 하고, 사회복지 중시, 다른 말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이게 큰 세 가지 틀로서 해석이 가능해요. 세 가지 틀. 그러면 이 인행사는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주로 미시랑 연동이 제일 강합니다. 거시랑 중시는 사실상 이 인행사에서 잘 다루지 않아요. 별로 큰 관계가 없어요. 아주 한 5% 내외? 내 관점에서 주로 미시에만 다룹니다. 미시. 예. 인행사는 이 미시 영역. 그러면 뭐 그렇잖아. 그럼 거시는 어느 학문에서 하나요? 보장론, 정책론. 또 어디 있을까? 보장, 정책, 복지국가론, 빈곤론, 또 뭐 있지? 갑자기 좀 기억 안 나네. 법제, 법과 실천, 뭐 이런 학문들이 주로 이 거시를 다루고, 그럼 중시는 뭐가 다르냐? 사회복지 행정론, 사복 행정론. 그 다음에 쌤이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사회복지 지도 감독론, 뭐 자원봉사론, 요런 영역이 이 중시를 다룹니다. 미시를 다루는 학문들은 실천론, 실기론, 인행사, 그 다음에 사례관리, 정신건강. 그러니까 사람 이름 붙은 거 있잖아. 노인, 아동, 뭐 사람 붙은 건 전부 다 이 미시 영역 거의 들어가요. 미시에 가까워요. 물론 그 사람 영역 안에 들어간 것도 중시도 있고 거시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 틀 안에서는 요 미시를 기본으로 깔고 합니다. 특히 실천, 실기, 인행사는 거의 뭐 미시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학기 이 인행사 과목은 사회복지 전체 안에서 이 미시랑 연동되어 있고, 마이크로의 관점과 연동되어 있고, 이 마이크로는 도대체 뭘 하느냐?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인지, 인간의
행동,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집단의 감정, 집단의 인지, 집단의 행동, 추가로 인간의 발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이 변천 과정,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미시예요. 중시, 거시는 뭐 하냐? 그는 중시, 거시 수업 시간에 할 테니까 여기서는 안 해요. 우리는 이런 거를 배울 겁니다.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을 주로 배워요. 인간 혹은 인간이 여러 명 모여 있는, 2명 이상 모여 있는 집단의 무엇을 배우려고 해요. 이게 기본 인행사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즉 인행사라는 것은, 인행사 수업은 인간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을 이해한다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 환경을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왜? 이 사회와 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인간에게 미치니까 이게 쌍방향 미친다는 걸 가정해요. 네. 그래서 인간, 어떤 환경 안에 있는, 환경 속의 인간이에요. person in environment, PI라 부르는데 환경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동양에서는 너무 간단한 개념이죠. 당연히 환경, 자연 속의 인간이잖아. 근데 이게 서양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이에요. 서양에서는 서양은 환경과 인간을 따로 떼어놓고 봅니다. 자, 인간, 개인, individual이에요. individual 하죠. 영어로서 개인을 individual로 그러죠. individual 뜻이 뭐냐면 in은 not이에요. dividual, divide, not divide. 더 이상 구분될 수 없는 마지막 단위를 인간으로 봐요. 이게 서양의 인간이에요. 동양의 인간은 여러분 알죠?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환경, 나와 국가, 나와 뭐든 whatever. 이게 동양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인간은 처음부터 환경 속의 인간을 고민했지만 서양의 인간은 not divide,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마지막 그 무엇이기 때문에 여기는 환경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영역에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어떤 개념을 기본적으로 서양 애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1개념으로 잡기 때문에 이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로. 서양 애들한테는. 이 개념 때문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예 달라요. 동양 애들은 환경 속의 인간, 그치, 원래 인간이 원래 환경 속에 있잖아. 너무 당연한데, 서양의 인간은 not divide라니까? 마지막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 속에서는 도대체 환경이 왜 들어가, 거기.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서양 애들이 사회복지라는 관점을 처음 접하면 굉장히 이질감을 든다고 합니다. 도대체 나라는 인간 속에 환경이 왜 들어가지? 서양 사람들한테 환경은 극복해야 될 무엇이지 함께 가야 될 무엇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피스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 들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서양 애들 굉장히 환경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처음부터 철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아예 달라요. 네. 이것 때문에 서양에서 개발된 사회복지,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서양 애들은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간단히 PPT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여러분 좀 맞춰놓고 좋아요. 자, 띠디띠디 화면도 좋아. 어쨌든 자, 간단한 수업만 좀 할까요? 자, 인간 행동, 사회환경, 사회복지 이렇게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사회복지의 전제 가치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책임성 등등등 있는데
뭐 간단해요. 사회복지 전문가, 어떤 책임지고 현장 중심, 전문, 상호정, 뭐 변화 수용 다 알죠? 뭐 읽어봐.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뭐 이런 사람을 키우고 싶다. 예, 키우고 싶고 뭐 이렇게 있는데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보시고 뭐 외우시든지 국 끓여 먹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건. 자, 뭐 있는데 여러분 시험 과목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내가 바꿨는데 17과목입니다. 지금은 작년에 내가 바꾼 거 내가 아직 못 바꿨어. 미안. 내 다음에 바꿀게. 14과목이 아니라 17과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17과목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 들으셔야 됩니다. 7과목. 7과목 들으셔야 돼요. 이제 변했어요. 내가 이거 PPT 옛날 거라서 귀찮아서 안 했는데 아마 이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뭐 시험 보는 거 다 똑같은데 요거는 여러분 17과목 들으셔야 됩니다. 좀 변했어요. 자, 나중에 PPT 고칠게.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다 똑같고 시험 보는 건 다 똑같아요. 이런 거 다 보시고 이제 법제도 이름 바뀌었죠. 법과 실천으로 바뀌었고 뭐 이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학 개론도 바뀌었고요. 몇 가지 과목 바뀌었는데 제가 나중에 또 고칠게요. 그냥 귀찮아서 그랬어요. 안 바꾼 이유는 자, 뭐 이 과목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1급 시험 과목 그 시험 보는 과목 중에 하나고요. 보통 인행사, 조사론, 개론, 실천 실기, 지역사회복지론, 정책, 행정, 법제 이렇게 시험 과목을 보고 보통 뭐 나중에 3, 4학년 되면 뭐 따로 이제 시험 볼 친구들은 뭐 있겠지만 사실 1교시 과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지 않는데 요 과목이 좀 어렵거든요. 요 3교시 과목이 특히 법제론이나 이런 행정론은 이 꽈락 때문에 꽈락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보게 되지만 딴 거를 다 100점 맞아도 이 한 과목이 뭐 60점인가 이하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 꽈락이에요. 좀 안타깝죠? 딴 거 다 만점 맞아도 요거 하나만 한 50 몇 점이야. 그러면 못 따요. 자격증. 그런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과목인데 제가 이 인행사 과목을 왜 중요시 생각하냐면 여기에 나왔던 내용이 여기도 나오고요. 여기도 나오고요. 여기도 나오고요. 심지어 한 번씩 뭐 행정은 나오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 붙은 거 장애인, 노인 뭐 이런 건 다 나옵니다. 인행사 내용은 뭐 정신부관, 사례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인행사에 나왔던 내용이 미시 관련된 학문 그 분야 중에 안 나온 건 없어요. 다 나옵니다. 100% 다 나옵니다. 이런 거시나 중시 과목은 좀 안 나올 수가 있지만 뭐 지역사회 복지론뿐만 아니라 웬만한 미시 과목에서는 인행사 내용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인행사 내용을 좀 잘 배우시는 게 여러분이 좀 편해요. 편하기 위해서 좀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 행동을 왜 이해를 해야 되냐? 뭐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조금 수업 시간에 굳이 제가 드리자면 우리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어떠한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이 예측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무언가를 기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 행동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서 느끼는 교육 시스템은 전부 다 인간 행동, 인지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생각해봐. 여러분 보통 한 50분 공부하고 한 10분 쉬죠? 학교 수업이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인간의 행동과 인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해놨겠죠. 보통 인간의 집중력이 뭐 300분씩 됐다. 그러면 우리 그냥 50분하고 10분 쉴 필요도 없어. 그냥 6시간 쭉 달리면 되지.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인간 행동과 인지나 감정을 바탕으로 기본으로 깔고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당연히 어떤 물건, 서비스 같은 것도 전부 다 인간 행동을 기본으로 해요. 인간 행동과 인지와 감정을 기본으로 하고 이걸 만들면 안 팔립니다.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뭔가 예쁘고 좋은 거 사고 싶을 때 내가 그걸 편하니까 마음에 드니까 살지 그게 좋다고 사나? 아니에요. 얼마나 뭐 잘 만들어지면 뭐해. 안 이쁜데 구린데 그렇잖아?
음.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미래를 예측할 때 필요하고 동시에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내야지 실패가 없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이렇게 뭐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할 거 행동, 뭐 성격 나중에 다 배워요. 성격, 발달, 이상행동 이런 거 우리가 다 배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을 배울 거고 두 번째로 보면 환경 아까 환경이라는 건 조직 다른 말로 인간 두 명 이상 만들어내는 인간의 어떤 조직 이게 환경이죠. 이걸 함께 배울 거예요. 환경의 의미, 체계, 관점, 틀 아까 말했던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개념 이런 체계 모형 뭐 이런 거를 배울 겁니다. 역량 강화 생태주의 뭐 어떻게 많아. 여러분 내가 이거 올려놨으니까 그쵸? 올려놨으니까 한번 쭉 보면 돼요. 뭐 사실 이거 다 다른 수업 시간에 계속 나와요. 수업 시간에 계속 나오니까 또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어, 큰 틀에서 쌤이 큰 틀에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페이퍼를 크게 하자. 이 PPT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인행사 시간에는 크게 해서 인간, 사회를 배울 겁니다. 인간과 사회. 인간과 사회를 배울 거고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거고 사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특성과 이 특성은 서로 교차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A라는 사회가 잘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사회가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어떤 소사이티 A는 X라는 인간을 더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회 B는 Y라는 인간을 더 좋아할 수 있죠. 이 사회를 하나의 조직이라고 합시다. 공무원 조직에 잘 맞는 인간이 있고 사회복지 조직에 더 잘 맞는 인간, 사기업 조직에 잘 맞는 인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서 배우는 일련의 것들은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밖에 사고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뭐 그런 것들을 배우는 동시에 도대체 저 사회 체계 특히 주로 이제 체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저 체계 사회는 뭐길래 인간을 저렇게 관리 감독하는가 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행사 강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아우른다. 그래서 Person and Environment PIE 관점을 가진다. 요렇게 정도 생각해 주시면 뭐 얼추 인행사에 대한 큰 틀 정도는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해보네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기능이 있고 인간이 가지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역기능이 다른 말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질병이 육체적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정신으로 올 수도 있고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사회의 문제일 수도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뭐 기능은 뭔가요? 라고 물을 수 있으면 기능은 메슬로우식으로 얘기해 볼까?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떤 행동, 기준, 법, 도덕에 맞는 행동을 우리가 기능일 수도 있다. 즉, 내가 물건을 사고 싶어. 여러분 사는 뭐 아이폰이라고 하자. 나는 갤럭시 쓰지만 갤럭시 아이폰 최신 폰을 사는데 이거를 훔쳐. 이거는 역기능이지만 내가 알바를 열심히 해서 사. 돈 주고. 이건 기능이죠. 그죠? 그리고 폰을 사서 부모님한테 선물을 해줘. 친구한테 선물할 수도 있죠. 이건 뭐다? 관계예요. 어.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역으로 선물해 줄 수도 있고. 어. 뭐 돌봄, 부양.
다 조직 안에, 조직으로 할게요. 가족도 하나의 조직이니까 조직 안에 있는 관계, 기능이죠. 정적, 정기능이에요. 정적, 정관계 기능. 이런 것. 근데 이런 거잖아. 아이폰을 오늘 분명히 내가 100만원 주고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올라서 이게 1억이 돼버려. 내일 당장. 그러면 이건 사회의 역기능이죠. 이런 식으로 돈에 관련된 거를 연구하는 게 경제학이고. 그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사회과학 틀 안에서 사회복지. 그러니까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회과학 안에서 사회복지란 사회과학이 뭐라 그랬죠? 어떤 사상, 철학 이것을 X와 Y가 해서 증명하는 것. 어떤 증명?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증명하는 게 사회과학이라고 제가 했고요. 이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한다면 우리 사회가 서비스, 재화, 돈이에요. 인력, 상담, 정신, 건강, 의료 이러한 것을 통해서 더 나은 인간, 문제 해결 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기 뭐 어떤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우울증을 갖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미술, 음악, 운동 관련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사가 기획해가지고 하니까 우울감이 떨어지더라. 자살 의도가 떨어지더라.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이게 뭐다? 이게 사회복지예요. 이게 사회복지학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학의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이 다 똑같아요. 사회과학은 거의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각 학문별로 이 틀 안의 내용이 바뀔 뿐이지 거의 대부분의 학문은 그냥 사회과학은 이렇게 진행돼요. 컨텐츠만 다르지 내용만 다르지 틀은 같아요. 왜? 처음부터 사회과학은 증명하는 것이니까. 뭘 증명한다? 경영은 경영의 어떤 사업, 기업의 어떤 무엇을. 경제는 재화의 무엇을. 사회복지는 인간 프로그램의 무엇을. 뭐 다 이런 거. 사회학은 어떤 인간 현상의 무엇을 이런 식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고 이거를 배우는 거지. 배우는 거지.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X와 Y의 관계를 할 때 사회복지는 이거를 미시로 볼 수도 있고 중시로 볼 수도 있고 거시로 볼 수 있다. 혹은 이 X와 Y의 내용이 미시일 수도 있고 인간의 우울 같은 거 중시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의 소진 직무 만족 이런 거 볼 수 있고 거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국기초의 어떤 투자된 재화가 전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볼 수 있고 이게 사회복지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얘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얘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얘가 더 땡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인행사는 주로 이 미시를 다룬다. 뭐 이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수도 있고 더럽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쵸?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 기본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이번 학기는 아마 많은 이론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발달 과정도 나올 거고 X의 Y의 관계를 말하기도 하고 X 자체 혹은 Y 자체를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혹은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명확하게 이거다 말을 잘 하지는 못해요. 전체 맥락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바라볼 때 큰 틀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사회과학이라는 게 이런 거고 사회복지는 사회과학 안에서 이런 걸 배우는 거고 그 안에서 미시, 거시, 중시는 이런 거고 나는 미시 안에서 이런 거다. 그러니까 깔때기로 뭐라면 거대한 어마어마 거의 무한에 가까운 이 틀 안에서 내려가고 해서 요만한 요만한 거를 배우고 있다.
아주 미약한 걸 배우고 있고 미약한 거 안에서도 다시 미약 오브 미약 삐약삐약한 거를 배우고 있다를 생각하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1학년 과목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점점 공부해서 언젠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 사유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겠죠. 생각의 수준을 높여가는 게 대학생이잖아. 그러니까 대학생이기 때문에 뭘 외우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배우면 그냥 요것만 아는 거야. 그럼 여기서 멈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유의 수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하면서 이렇게 먼 훗날 이 높은 수준까지 오르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달달달달 외우면 여기서 그냥 끝나. 우리 그럼 하지 말자고. 높은 사유의 수준을 오를 때까지 고민해 보는 것. 거대한 사유가 더 나아가서는 인문학, 과학을 아우르는 거대한 수준의 생각까지 오를 때까지 읽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연구는 아니지만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늘 이 정도까지 수업을 하고 마칠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안녕.